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제가 공황 증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때는 공황 증상이 좀 심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은 뭐 가끔 이제 피로시약으로만 조절할 정도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집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쓰레기. 저희들이 그거를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음식물은 음식물, 종이면 종이.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를 혼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수거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전문 업체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인드랩 공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광경이 있죠. 전혀 병원 같지 않고 더군다나 전혀 정신과 같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요. 길을 오셔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내부가 너무나 멋있어요. 책장들이 조명도 너무 멋있게 있고, 여기 옆에는 옆면이 완전히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인드랩 더 플레이스라고 쓰여 있고, 서울대병원 협력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분도 많이 있고요. 정말 서재 같아요, 서재. 너무 멋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 랩 공간 정신과 이광민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병원 분위기가 일단 너무 그쵸? 좋아요. 저는 전혀 정신과 같다는 생각 혹은 병원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정말. 혹시 떠오르시는 공간 같은 게 있으세요? 이 공간 보면요? 재즈바요. 그죠? 네. 그래서 노래도 될 수 있으면 재즈를 틀려고 애를 쓰고요. 네. 사실 뭐 병원 같지 않죠? 그리고 병원 같지 않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되게 많이 한 측면도 있고요. 저 또 하나 또 좀 궁금했던 게, 원장님께서는 가운을 안 입으신대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진료를 네, 명찰이라고 하나요? 네. 이거는 있는데 가운은 안 입으시고. 이건 사실 의료법적으로 반드시 의사들이 네. 이름이랑 전문과, 소속 이런 것들을 어. 적게끔 돼 있어요. 명찰을 반드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하고 네, 있고요. 만약에 네. 그것도 없었으면은 안 했을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의료법상 의사가 반드시 의사 가운 흰색을 입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동양권은 당연히 정신과에서도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권만 하더라도 정신과의 경우에는 가운을 입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정신과 흰색 가운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와의 거리를 약간 멀게끔 하잖아요. 네. 의사의 권위를 높이고 너는 환자야? 이런 느낌을 혹여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가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다는 거에 대해서 왜 너희는 흰색 가운을 입어? 그러면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최근에 개업을 하셨죠? 그쵸? 제가 지금 이제 병원 한 지 5개월 조금 안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암 환자분들을 위한 정신건강을 하고 싶었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일찍부터 그쪽 분야를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 더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대학 교수를 계속 꿈꿨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교수, 임상교수를 했고, 네. 정확하게는 서울대병원에 있는 공공의료 사업단이라는 영역에서 네. 교수 역할을 하다가 네. 지금의 병원을 마련하게 됐죠. 또 원장님만의 진료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나는 이번에 진료를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병원을 하게 되면 진료 시간만큼은 쫓기지 않으면서 진료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흔하진 않죠. 일반 정신과 진료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예약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진료를 보겠다고 무턱대고 오시면 비는 시간에 예약을 잡아드리고 돌려보내드려요.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초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진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시간을 아예 비워놓고요. 네. 그 다음에 진료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분 정도의 시간을 비워놔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죠. 정신과 약물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대략적으로 언제쯤부터인지 아세요? 혹시 들으신 적 정신과 있으세요? 약물이요? 정신과 약물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 게 이제 클로로프로마틴이라는 항정신병 약물이죠. 그 약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약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 게 1950년대쯤부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부터 정신과 약물이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약물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환자를 본격적으로 보게 된 거는 네. 어떻게 보면 5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실 정신과 약물이 없이도 환자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을 쓸 때 우리가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약을 사용한다 그러면 꼭 필요할 정도로만 사용하고, 네. 그리고 환자의 증상은 변하기 나름이죠. 네.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상황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다시 증상은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상황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약물 사용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근거 중심으로 가장 적은 약물을 그때 당시에 진료를 보는 환자분에게 딱 맞을 정도의 용량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게 두 번째 목표였어요. 물론 여기서의 특징은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되는 약물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고민했던 거는요, 그 의료 전달 체계에 맞게끔 좀 진료를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모든 환자를 다 볼 수도 없고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병원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환자를 보면서 증상이 좀 심하시거나 혹은 제가 감당할 수 없거나 저희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파악하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전달 체계에 맞게끔 진료를 좀 봐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2차 병원급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종합병원, 대학병원급 병원과 연계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진료 체계를 잘 연계해드리고 연결해드리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트레스 관리법이 저요? 궁금한데 혹시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제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 보이긴 하죠. 그렇지 않나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가 많죠. 저 스스로를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좀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그동안 해오신 일들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대화해보고 이러면 전혀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제가 공황 증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때는 공황 증상이 좀 심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기도 했고요. 제가 제 스스로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한 셈이죠. 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어떤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정서적으로 혹은 힘들었을 법한 환경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제가 저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측면들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뭐 피로시에 아주 가끔 이제 피로시약으로만 조절할 정도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하면은 첫 번째는 혼자 있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힘들면 네, 누군가랑 저희 힘든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죠.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이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털어놓을 기회가 없으면, 그 대상이 없으면 내 안에서 더 골마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2배, 3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동료 의사,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서요. 네, 그런 쪽으로 제가 조금은 소통을 하려고 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도 조금 조언을 구하고 이해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사소한 취미거리?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도 하고요. 핸드폰 게임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요.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예능 열심히 보고 네, 넷플릭스 열심히 보기도 하고 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산책도 가지만 술도 마실 때도 있고 그렇게 풀려고 노력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는 방식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어떻게든지 그거를 뭐 나의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는 첫 번째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암 환자들의 정신질환 관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전문가가 많이 없는데 그쪽에 공부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제가 전공이 정신과 의사를 할 때부터 되게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게 몸과 마음과의 연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몸이 아픈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편안하겠어요? 네.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정신이 몽롱해요. 맞아요. 네,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요. 맞아요. 기분도 우울해지고 안 좋은 생각도 많아지죠. 반대로 우리 정신이 되게 힘들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떨어져요. 맞아요. 즉 우울증이 심해지면 밖에 활동하기 싫어요. 다 귀찮아지고 집에만 있게 되고 괜히 누워만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도 상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너무 정신에만 마음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한쪽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대한 아직 사람들의 편견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을 지나치면서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를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진료로 오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냐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정신과 병원을 진료로 방문한다는 거는 많이 주저되죠. 맞아. 네. 물론 저희 병원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문턱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료를 예약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 안으로 다 왔다 갔다 거리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집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쓰레기. 근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음식물은 음식물, 종이면 종이, 종량제에 넣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을 항상 집에서 하잖아요. 네.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쓰레기라는 버려야 될 것들이 생기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뭐 충격적인 사건들이, 돌발적인 사건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도 모르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쌓이게 되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마음의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혼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수거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업체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찰떡 비운데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의 쓰레기들을 누구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내 감정의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과정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신과에 오시는 게, 정신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쏟아내기 위해서 오시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꼭 저희 병원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어떤 멘토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땐 정신과 진료도 하나의 어떤 옵션의 하나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목 나왔는데요? 그런가요? 너무 표현이 저도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원장님과 인물 인터뷰 중심으로 나눠봤고 2부에서는 좀 더 질환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